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손잡고 만든 합작법인인 A홀딩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반반씩 돈 내서 회사 하나 만들고 동업을 시작한 거죠.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 아이템으로 가진 회사 하나씩을 들고 왔는데 네이버는 그게 라인인 것이고 소프트뱅크는 그게 야후재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A홀딩스 밑에 나란히 공동의 회사로 두고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건데 공룡들과 손을 잡으며 사세를 키워온 네이버가 손 선생님의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고 이게 워낙 큰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그 시작 단계가 마침내 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온 네이버, 이번 A홀딩스의 본격 출범을 통해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네이버라는 회사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번 합작법인의 주인공인 라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메신저입니다. 신기한 건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인기가 많아요. 한국의 국민 메신저가 카카오톡이라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이거든요. 해외 진출도 일본에서부터 뻗어나갔죠. 아니 그럼 그걸 잘 키우면 되지 소프트뱅크와 도대체 왜 손을 잡았을까 궁금한데요. 뭐 손 선생님이야 워낙 유명하시고 시너지가 많다고 쳐도 그럼 왜 라인은 하필 일본에서 시작했을까도 궁금하고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유독 일본에서 약했던 네이버의 과거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일본 사업을 본격 시작한 데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분이 꽤 큽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1999년 네이버컴을 창업했고 1998년 김범수 의장이 게임 포털 한게임을 창업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해서 2000년 만들어진 게 네이버의 전신인 NHN이거든요. 합병한 바로 그해 일본 진출을 결심한 게 김범수 의장이고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도 없고 사람들과 커뮤니티 만들어 함께 게임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본 게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네요. 문제는 2001년 출시한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이나 그때나 야후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결국 2005년 네이버 재팬 사이트는 문을 닫습니다. 이해진 의장의 자존심이 잔뜩 상했죠. 2005년 장병규 의장이 창업한 경쟁 검색 사이트 첫눈을 2006년 인수해서 바로 일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어찌나 급했던지 자본금 10억 원이었던 회사를 350억이라는 돈에 사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결국 2007년 네이버 재팬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야후의 벽을 깨지 못하고 2013년 다시 문을 닫았고요. 한국에서야 검색하면 네이버를 떠올리지만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 때문에 이미 2번이나 고배를 마신 겁니다.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이해진 GIO가 검색은 일본에서 실패했다 인정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고 하죠. 검색 서비스에서는 고배를 마시던 이해진 의장에게 기회가 된 건 2011년 3월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쓰나미로 교통과 통신 마비에 전화, 문자 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찾게 된 거죠.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신저 출시를 결심한 네이버는 대지진 3개월 만에 라인을 출시합니다. 이름이 라인인 이유도 소중한 사람을 이어준다는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으니 정말 동일본 대지진의 영감을 많이 받았던 듯 싶습니다. 이때 한국에선 카카오톡이 출시 1년 만에 1000만 사용자를 모았었고 라인보다 몇 개월 앞서 한국에서 출시한 메신저 네이버톡은 카카오톡의 아성의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었죠. 한국에서의 상황은 한마디로 노답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일본에선 승승장구했습니다. 한게임 재팬과 네이버 재팬을 NHN 재팬으로 아예 통합을 하고 회사 이름까지 라인으로 바꿔서 일본의 라인에 올인한 결과인지 일본에서 서비스 1년 만에 가입자 수 5천만을 가뿐히 돌파, 2013년 1월 가입자 1억 명 돌파로 선전을 했고요. 결국 라인은 2016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에 이르렀죠. 자, 라인의 일본 월간 순사용자 수는 이미 2018년에 일본에서 제일 큰 은행 계좌수를 뛰어넘었을 정도인데요.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의 대부분이 쓴다고 볼 수 있죠. 카카오톡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살펴보면 1억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라인을 쓰고 있죠.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유저가 있는데 왜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고 왜 적자였을까요? 명확한 수익 모델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눈독을 들인 게 바로 결제 시장이었고요. 중국에선 거지도 QR코드로 결제를 한다는데 일본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을 씁니다. 이 말인즉슨 한 게임이 처음 진출했을 때 딱 그때처럼 결제 시장이 불모지라는 거죠. 메신저에 결제를 붙인다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이 생각을 경쟁사들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출혈 경쟁을 벌였는데 페이페이는 라인페이보다 늦게 나왔지만 소프트뱅크를 얻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뿌립니다. 자존심 대결을 했지만 라인이 후발주자 야후재팬의 페이페이에 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결과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업 손실의 길이었죠. 2019년 네이버가 1999년 설립 이후 사상 처음 매출 6조를 넘겨놓고도 영업이익이 24%가량이나 줄어든 것도 이것 때문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시장에서의 판을 키우는 동시에 핀테크를 접수해버리기 위해 오랜 시간 네이버를 번번이 실패하게 했던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야후재팬 점유율의 지속 하락에 투자 손실에 핀테크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에 고민이 컸던 터라 라인과 손을 잡는 건 실보다는 득이 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대편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더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중호 라인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어 더 큰 꿈에 도전한다고 쓰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라인이 야후재팬과 손을 잡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 네이버가 다른 회사랑 손을 잘 잡는 회사라 해도 이번 소프트뱅크와의 혈맹은 스케일이 좀 다르다 보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잡으면 과연 네이버에게 어떤 시너지를 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점은 이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질주에 발목을 잡는 게 라인의 적자였거든요. 해외 시장 성장률도 주춤했던 데다 핀테크 사업에서의 마케팅 비용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해 야후재팬과 서로 출혈 경쟁 중이었는데 이제 손을 잡았으니 일단 마케팅 비용이 굳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핀테크 시장은 사실상 블루오션이나 다름이 없죠. 결제의 90% 정도가 모바일 결제인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 비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포인트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니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에 성공한다면 아주 큰 시장 하나를 갖게 되는 셈이죠. 이미 손정희 회장이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엄청난 야욕을 드러냈었거든요. 알리바바 지분 갖고 계시죠? 일본에서 페이팔이랑 합작사 가지고 있죠. 여러 결제 앱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라인도 이 거대 생태계의 하나의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무대가 일본을 떠나 동남아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핀테크가 다가 아닙니다. 이미 포털과 메신저 둘 다 손에 넣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는 걸 보여준 선례가 있죠.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면서 카카오톡과 함께 콘텐츠 검색은 물론 모바일 서비스가 확장됐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비슷한 결과가 더 글로벌의 스케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결국 간편 결제, 금융, 쇼핑, 콘텐츠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건 한국에서 네이버가 쇼핑 탑을 찍으면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식하기만 한다면 라인과 야후재팬 실사용자를 더하면 나오는 거대 인구 기반의 단일 시장 무려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새로운 고객님이 된다는 소리죠. 또 하나의 강점은 야후재팬의 모기업인 소프트뱅크가 통신사라는 점인데요. 메신저에 검색 포털의 통신사까지 이미 소프트뱅크가 택시, 호텔, 금융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일본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데이터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라인이 갖지 못한 야후재팬과 통신사에서 오는 일본 국민들의 데이터가 네이버에게 열리게 되는 셈이죠. 이건 다시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순자산이 되는 거고요. 손정희 회장이 첫째도 AI,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하시며 AI를 모든 걸 묶는 하나의 큰 축으로 삼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나 네이버 또한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밀어봤을 때 양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프라의 엄청난 데이터의 확보가 아시아와 AI를 따서 지은 A홀딩스의 이름값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관심사네요. 자, 문제는 아무리 페이페이와 라인페이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핀테크로의 영역 확장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두 회사가 손을 잡았을 때는 일본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보는 것일 텐데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동남아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만 봐도 그렇습니다. 콜택시 결제할 때 쓰라며 그랩페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 만들더니 이미 자체 결제 회사인 그랩 파이낸셜을 분사했거든요. 동남아인의 70%가 은행 계좌도 없다 면서 이 시장 잡겠다더니 보험, 대출, 자산관리까지 하겠다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각이 있죠. 소프트뱅크가 그랩 최대 주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야 그랩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사실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기는 편 내 편일 수 있죠. 네이버의 입장은 다르죠. 네이버는 이번 합병의 큰 그림이 동남아 결제시장 장악이거든요. 아무리 소프트뱅크 손을 잡았다지만 네이버에겐 그랩은 엄연한 경쟁사, 소프트뱅크에게 또 다른 자식일 수 있죠. 비슷한 맥락에서 압도적 인터넷 기업 1위로 올라설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지만 1이 되거나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협업이 잘 돼야 일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번 합병의 경제적 우위가 혹시나 소프트뱅크에게 가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당장의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이유 중 또 하나, 이미 2년 전부터 이 Z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는 점, 그래서 이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경영통합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이죠. 경영통합을 하자마자 좋은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와주면 모를까, 결과가 지지부진하거나 뚜렷한 결과가 당장 나와주지 못한다면 주가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고 핀테크에도 당분간 투자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생각만큼 라인의 적자나 야후재팬의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이어진다면 오히려 주가에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생각만큼
일본이 현금 없는 사회로 잘 변화할지도 의문이고요. 네이버가 라인을 따로 떼서 일본에 독자 대비시키는 또 한 가지 속짓은 바로 국내 규제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장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짊어져야 하는 이 규제도 많기 때문이죠. 당장 배달의 민족이 독점 이슈로 인한 정부의 규제로 결국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혜진 GIO가 네이버는 글로벌 제국주의에 맞서 끝까지 살아남는 삼별초가 되겠다며 은근 정부 당국의 지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글쎄요. 법인이 한국에 있는 한 규제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어보고 싶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양사의 경영 통합을 두고 네이버의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제도약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당근마켓이라는 왈라팝에 1,500억을 투자하고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무려 6,700억에 인수하는 등 네이버의 보폭은 이제 한국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빅히트 같은 엔터사들이랑 손을 잡았고 CJ 대한통운과도 손을 잡은 사례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국내의 스타트업 직접 투자도 꽤 많이 하고 간접 투자도 물론 많이 했고요. 이 회사 저 회사 혈맹도 알게 모르게 많이 맺어놨더라고요. 거버넌스 구조가 시작부터 다른 회사라 오너 중심 경영이 아닌 말 그대로 실리를 추구하는 경영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쟁이 심해졌다지만 몸집 키우기 역량만 있다면 한국 기업이 월드 클래스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에 적기 네이버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을 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와의 경영 통합은 과연 네이버를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